오늘의 플러스, 넷플릭스가 우리 컨텐츠에 남긴 과제를 알아봅니다. 조영신 애프터 넷플릭스 저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영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우리나라 산업의 대표 주자 그러면 요즘은 문화산업, 컨텐츠 산업 많이들 꼽습니다. 그래서 다들 내부에서는 야, 우리 경쟁력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들 인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박사님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큰 위기다. 이런 진단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맥락인가요? 과거 대비해서 컨텐츠의 품질이 좋아진 건 사실이겠죠. 예, 지금 뭐 복sắc 소가수다나 등등 보면 우리가 저 정도로 만들었나라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정도는 됐으니까요. 근데 글로벌 유통 경로가 넷플릭스나 몇몇 OTT로 한정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넓어져야 수익이 생기는 건데 예, 단일 유통 경로로 수렴되다 보니 이 사회적인 성과나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관심보다도 네. 수익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로 보면 예전보다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들어오는 낙전은 그리고 수익은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는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작아지다 보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한 불일치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군요. 사실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유통하는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결국은 페어한 게임이 된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UIP 등등을 통해서 거대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 영화사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배 영화들이 대부분의 영화 상영관을 대규모로 잠식해버리고 우리 영화는 설 자리가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적어도 지금은 단일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에 올리면 누구나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에서 재밌으면 많은 사람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가 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선 좀 개선된 거 아니냐. 유통 마진을 뭐 덜 가져간다, 더 가져간다 이건 떠나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고객들을 예. 한 번에 만날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예. 뭐 음악 시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한꺼번에 만나서 그동안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도 고객들을 시청자를 바로 만날 수 있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었듯이 넷플릭스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죠. 예.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은 음악 산업에서 소위 얘기했던 음원이나 다른 수익 말고도 공연 수익이나 등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었다면 아,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공급 이후에 새로 BM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UPI나 등등 경우에도 극장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는 만들어지잖아요. 네. 성공을 하면 나는 그만큼 더 많은 돈을 그렇죠. 버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좀 덜 버는 것이고. 예. 근데 넷플릭스는 그런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 한계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게 환경이 바뀐 걸로 인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컨텐츠 시장의 제작 생태계가 좀 더 역동적이고 규모감 있게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대답이 yes 또는 no 두 개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폭삭 수가스다가 600억짜리 드라마가 만들어진 예. 거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라는 곳이 실제로 촬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거든요. 예. 바람이 되게 많아서 거기는 다 찍고 나서 후속 녹음 시설을 하거나 등등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예 안동이라는 곳에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다 처리를 한 거잖아요. 네. 이 정도의 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건 넷플릭스 아니었으면 못했던 거죠. 네. 근데 넷플릭스는 연간 단위로 보면 10편 정도밖에 안 만들어요. 예. 그러면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컨텐츠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수급을 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건데 네.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꾸로 방송 시장에서는 광고 수익이나 등등이 하락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나중에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제작 역량은 충분한데 네.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 그런 맥락에서 넷플릭스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을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논조의 발언들을 종종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국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든가 계속 양질의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생산을 할 그리고 관심 유통을 보일 생각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하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만 쳐다보고 있는 구조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가 지속적으로 연간 단위로 하면 8,500억에서 1조 정도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예. 이 정도의 투자를 해주고 있는 서비스는 사실상 없죠.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그러면 그게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대답도 예스예요. 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투자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시아 시장에서 일단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하는 게 흥행 사업이잖아요. 예. 이 콘텐츠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건데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그 다음날 열어봤더니 흥 망하는 경우도 많고 예. 예측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콘텐츠들이잖아요. 예. 근데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수급해 갔을 때 또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90% 이상의 성공률이에요. 그럼 세상에 이런 콘텐츠는 없죠. 무엇을 사가지고 틀더라도 예. 90% 이상 성공을 보는데. 예. 그래서 넷플릭스는 우리 콘텐츠 때문에 에이시안 가입자를 굉장히 많이 모을 수가 있었죠. 예. 딱 거기까지인 거죠. 네.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2016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투자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역할들이라고 하는 건 제한폭이 너무 크죠. 10년이 가까이 왔으면 네. 지금은 투자가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럴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죠. 그렇군요. 실제 어떻습니까? 그 업계에 계신 분들 만나면 뭐 영화계라든가 미디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들 성토하시나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들은 넷플릭스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 종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향후 한국 영상산업의 미래는 없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일부 사업자들은 거기보다는 좀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사업자들도 몇몇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이제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업자한테는 넷플릭스라는 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자체의 허들이라기보다는 네. 넷플릭스가 사람들의 주목도를 뺏어가니까 방송사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 전체 마켓에서의 드라마 총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예. 예.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죠. 네. 그렇게 드라마 제작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업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감독이라든가 제작진 그리고 배우들까지 기초적인 생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아예 이 생태계가 좌초될 우려도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일단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쳐다봐야 되고 예. 넷플릭스를 쳐다보다 보니 넷플릭스가 받아들여 줄 정도 그리고 에이시안 시장에서 먹힐 정도의 배우나 등등을 선호하게 되고 예. 그들은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희소 자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한테만 베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특정 배우의 몸값은 올라가는데 전차 배우의 평균값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배우나 스텝이나 등등이 공공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 OTT가 들어서고 나서요.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제작 환경도 진짜 양극화된 것 같아요. 초 A급 배우들과 스태프들 전부 다 동원해서 진짜 전 세계 시장 공략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콘텐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그냥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이건 뭐 아침 드라마용인데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루틴하게 봐왔던 예전의 그 트렌디한 드라마 수준을 조금 더 경량화해서 만든 듯한 느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경로가요. 이렇게 선순환을 그릴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경량화된 컨텐츠에서 신인들이 자꾸 데뷔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니즈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걸 발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메가 시장에서 우리가 또 신예를 발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을 그릴 수는 없나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예. 헐리우드 시스템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있고 예를 들면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나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블록버스터가 한 편 내지 두 편밖에 없잖아요. 네. 그들이 뭐 블록버스터를 10편씩 20편씩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한두 편의 블록버스터 뒷단에 수없이 많은 독립 제작사들이 숨어 있는 것이고 예. 그들이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미국이라는 도메스틱 마켓에서 뿌려내주기 때문에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도 그런 현상을 밟아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걸 생산할 그거조차도 시장 구조 내에서 받아주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죠. 예. 그러면 넷플릭스는 150억, 200억짜리, 뭐 300억짜리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러면 중간급에 해당되는 100억대 정도의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그 100억대의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도로 형성되고 있는 거라서 네. 여기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아예 업계에서 그렇게 생각할 맥락이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100억대가 아니라 600억대 이상으로 많이 투자를 하면 오히려 성공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100억대처럼 어설프게 투자하면 그러면 어차피 국내 시장밖에 공략할 데가 없다 보니 그걸로 본전 찾기도 어렵다. 이런 인식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단선적으로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글로벌을 지향한다라기보다는 네. 넷플릭스를 통하지 않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가 정확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글로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후순이고 네, 네. 일단 넷플릭스가 사주면 난 수지 타산이 맞는 것이고 넷플릭스가 사주지 않으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처럼 이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예.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요새 선지역 부티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예, 예. 이걸 처음에 만들었는데 넷플릭스가 안 사주겠대요. 안 사주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다 쪼개서 팔았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OTT 사업자, 일본의 OTT 사업자한테 팔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OTT 사업자한테 팔았고 등등해서 겨우 수지를 맞췄어요. 예. 근데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잖아요. 예. 넷플릭스가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지 타산을 맞추는 작업들을 겨우 근근히 해야 그 작품이 하나가 생산되는 건데 예. 지금은 그런 경우도 쉽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예. 아마 듣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넷플릭스는 러닝 개런티 같은 게 별로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컨텐츠 산업에서 또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주셨는데 반대로 어떤 특정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더 수익을 실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가져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넷플릭스가 안 사줘서 오히려 수지 타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빼고 나머지 시장에서 제대로 공략을 했더니 더 큰 수익을 거둔 구조가 아닌가 보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몇몇 사례는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태양 이후의 케이스도 있고 예. 우영우 케이스도 있고 몇몇 경우는 넷플릭스를 경유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넷플릭스를 경유했지만 본인들이 IP를 소유하면서 전체적으로 딜리버리를 해서 예. 손익 구조를 좀 더 높게 가져갔던 케이스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두 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태양 이후에는 넷플릭스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렇네요. 예. 그다음 이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등장하고 있었던 이유긴 하지만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산수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가 대답을 해야 될 게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만큼의 위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 필요해요. 예. 모든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살 만한 것들이냐.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는 건 맞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순전히 오징어 게임 하나뿐이거든요. 뭐 그렇다고들 하죠. 나머지 글로리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영어권 1위인 것이고 네. 영어권 1위는 아닙니다. 예. 비영어권 1위라고 얘기했을 때는 넷플릭스 전체로 보면 30%밖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는 여전히 아시아 시장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아시아 시장에서의 선택 지점이라고 보면 한국 컨텐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컨텐츠도 있고 해당 국가의 자국 컨텐츠도 있고 이렇게 되죠. 예. 그 진행자께 박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예. 동일한 품질이라고 하시면 자국 컨텐츠가 좋으세요? 외국 컨텐츠가 좋으세요? 저는 당연히 자국 콘텐츠가 그렇죠. 좋죠. 어느 경우에도 자국 컨텐츠가
아, 우선입니다. 그럼요. 자, 자국 컨텐츠의 품질이 별로 안 좋을 때야 이제 해외 컨텐츠를 예, 사는데 그때의 옵션이 한국 컨텐츠라는 거죠. 자, 그럼 동남아시아 시장에 나간다. 예. 뷰라고 하는 플랫폼에 실어서 한국 컨텐츠를 실른다고 하면 네. 뷰라고 하는 OTT는 대부분의 고객이 무료 고객입니다. 네. 지불 능력이 낮죠. 그러니까 컨텐츠의 비용을 많이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한테는 자국 컨텐츠라고 해당 국가의 컨텐츠 저렴한 해당 컨텐츠를 구매할 수도 있고 네. 중국 컨텐츠를 구매해서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 컨텐츠의 값을 매우 높게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행로, 아시아 컨텐츠, 아시아 OTT나 여러 OTT를 경우에서 썸을 만들면 예. 겨우 똔똔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똔똔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반면에 넷플릭스는 그걸 전체 틀 속에서 움직이니까 예.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투자 금액도 좀 커질 수도 있었던 그래서 거군요. 넷플릭스에 제공하면 똔똔이 나오고 네. 넷플릭스에 제공하지 않으면 똔똔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청취자분들께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넷플릭스와 제작자는 어떻게 수익을 배분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네. 하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지금부터 넷플릭스 초기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리지널 컨텐츠일 경우에는 제작비 플러스 10에서 많게는 20% 25% 정도까지 마진을 챙겨줬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작비가 300억이라고 치면 제작비 300억에 10%면 30억이고 네. 20%면 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330억이나 360억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예. 오리지널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컨텐츠라고 해서 방송에 나오는 컨텐츠들이 있으면 그건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시장성에 따라서 금액이 높아지기도 적어지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제작비의 뭐 30%에서 60% 범위 내에서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눈물의 여왕 같은 경우는 이 라이센스 컨텐츠거든요. 예. TVN에서 방송하고 TVN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제작비의 30에서 6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글로벌 방영권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예. 최근에 나왔던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컨텐츠니까 이 경우에는 제작비 플러스 얼마를 더 얹어주는 구조로 만들어지죠. 예. 근데 여기서부터 착시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벌어졌던 1, 2년 동안은 약간의 시간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 네. 초기에는 넷플릭스에 저희가 뭐 컨텐츠 기획서를 제출하면 예.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가다 보니 이게 2년 되기도 하고 3년 되기도 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앞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들 넷플릭스로 가고 싶다. 예. 그래서 배우나 등등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넷플릭스의 확답을 받고 나서 움직이면 그 배우는 이동해 버리가 없죠. 그렇네요. 그러면 먼저 선지급을 하면서 촬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근데 넷플릭스가 계약할 때 예. 이 가격으로는 못 해. 그럴 원래 수 있죠. 예상은 600억짜리를 만들어서 들고 가려고 했는데 예. 선지급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1, 2회를 만들고 3, 4회를 만들고 있는데 마지막에 넷플릭스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500억밖에 지불하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어떨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산수를 하면 예. 넷플릭스로부터 받는 총 금액이 103%, 105%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 경우 넷플릭스는 분명히 자기가 정한 예산에 플러스 10에서 20%를 줬다고 얘기하겠지만 네, 네. 한국의 생태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죠. 103%, 105% 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조만간 제작비와 똔똔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죠. 아, 그렇군요. 앞서 두 가지 구분해 주셨는데 오리지널 컨텐츠하고 넷플릭스가 라이센스 컨텐츠로 유통하는 거, 이 둘 중에는 우리나라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느 게 잘 됐을 때는 마진율이 더 높다고 하나요? 전 개인적으로는 라이센스 컨텐츠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 컨텐츠라고 하면 자기가 유통에 대한 상당 부분을 도메스틱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라서 네. 방송에 틀고 그리고 로컬 OTT에 틀고 그리고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많아서 네. 썸으로 하면 좀 더 커질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물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00억짜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 경우에서 보통 580억에서 650억 정도 이익을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10%, 20%더 훨씬 많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만 보면 라이센스가 훨씬 더
수지 타산이 괜찮긴 할 텐데 이것도 예. 경우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방송사나 OTT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또 리스크가 큰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박사님, 넷플릭스 입장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그래야 우리가 시장을 좀 균형감 있게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넷플릭스는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컨텐츠라는 게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한두 푼도 아닌 돈을 우리가 다 개런티해서 그 제작비를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성공에 대해서는 나눠달라고 하고 만약에 잘 안 돼서 손실을 보는 거는 우리 넷플릭스가 다 떠안으라고 하면 이게 뭐가 공정하냐.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도 너희들에게 책임을 안 지니 우리가 제안한 그 마진율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 말이 없죠. 정확하게는.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애프터 넷플릭스라는 책에 그 얘기를 썼는데 예.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예. 단기간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한국은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넷플릭스가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다. 예. 그리고 제작사가 앞다투어 넷플릭스로 뛰어갔던 나라이기도 하다. 네. 그럼 왜 그러냐라고 보면 우리 방송 시스템의 전통적인 관례가 IP를 소유하되 제작비는 60-70% 주지 않았던 구조였거든요. 예. 근데 넷플릭스는 다 준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페어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할 여지는 1도 없습니다. 다만 북미 시장에서 벌어지는 약간의 변화 조짐이 한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가 불만이란 불만이죠. 예.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도 비슷할 텐데요. 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송을 하거나 등등 하면 그것들이 일종의 저작권으로 실현자나 등등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방류라고 있죠. 네. 넷플릭스는 대신에 그걸 10년, 20년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면 인기가 많고 일정 시간을 더 많이 방송했다고 치면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재방송료나 등등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 북미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봉준호 감독님은 옥자 때문에 지금도 받고 계세요. 예. 근데 한국에 있는 컨텐츠는 그게 없는 거죠. 그 이유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북미 시장의 실현자나 등등이 저항을 통해서 그 권리를 확보해 갔던 역사가 있는데 예. 한국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어찌 됐건 저 다른 나라에서는 수익을 그래도 조금씩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원천 징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차이라면 차이죠. 그게 불만이라면 그렇네요. 불만이고. 예. 자연스럽게 미국 상황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과거의 대형 극장을 통해서 1차 상영하고 그게 홈 비디오 시장으로 넘어오고 뭐 이런 유통 구조와 달리 지금은 모두가 넷플릭스만 쳐다보고 있는 구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정작 미국 내의 영화 산업계도 미디어 산업계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도 우리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일부 러닝 개런티를 얻어내고 이런 형태로 귀결돼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도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고 아직 뾰족한 대안은 못 찾은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몇 가지 대안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넷플릭스의 의존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 말고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예.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트 디즈니는 자기 OTT에서 일단 파는 거고요. 예. HBO도 자기 컨텐츠를 HBO 맥스를 통해서 파는 거고요. 예. 몇몇의 대형 사업 기획사들이나 제작사들이 자기만의 OTT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콘텐츠의 일부를 다시 넷플릭스에 판매하는 구조 윈도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처럼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지금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어느 누구나 대답할 수는 없을 텐데 계약서의 문제라서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네. 미국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쇼러너들이 있으니까 예. 엄청난 프로듀서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다른 월트 디즈니나 뭐 파라마운트나 HBO나 이런 친구들하고 계약할 때도 그냥 돈만 받고 끝내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러닝 게러티나 등등을 예. 임명 계약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예, 예. 넷플릭스하고도 그 계약을 체결했을 거다라고 추정만 하는 거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우리나라 관점에서 다시 여쭤볼게요. 한국의 그 컨텐츠 시장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넷플릭스가 확장하는데 기여도 크게 했고 앞으로도 또 기대감도 큰 게 사실이니 또 몇몇 컨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냥 조금 우리 영화인들이나 또 관련 산업계인들이 담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온전한 권리를 조금 더 찾아보자라는 의도로 우리 앞으로 한국하고는 러닝 개런티를 일부라도 주는 형태. 왜냐하면 미국에도 전례가 있다고 해주셨으니까요. 그런 형태 아니면 우리 넷플릭스한테 이제 공급 안 합니다라고 우리들끼리 조금 한 목소리를 내고 그 과정에서 잠시 뭐 디즈니 플러스나 다른 데를 뭐 조금 납품을 한다든가 하면서 버티면 넷플릭스가 결국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꿈 같은 얘기만 한 건가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외통수라는 게 문제죠. 예. 지금 상황이 외통수가 아니면 그런 옵션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에 넷플릭스가 들어왔을 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에 우리가 그런 움직임을 보였더라면 훨씬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갔을 텐데 우리는 절박했거든요. 네. 한국 시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컨텐츠라고 하는 게 도메스틱 마켓에서 유통이 되다가 일본이 터져서 유통이 되고 중국이 터져서 유통이 되었는데 저희가 겪었던 넷플릭스가 진입하던 그 시점이 한한령이 발생했던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를 사주는 마켓이 국가가 없었구나. 없었죠.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컨텐츠를 만들면 방송사가 60%에서 70%의 제작비를 주고 예. 나머지 것들을 해외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중국에서 사줄 거라고 하고 지금 만들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버린 거죠. 네. 이때 넷플릭스는 110%, 100%를 준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니 거기를 앞다투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네요. 그 구조 속에서 매달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그걸 역전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고 네. 지금이라도 그런 상황들이 호전되면 다시 얘기하면 넷플릭스 말고도 POC가 있으면 룸이 있을 텐데 영화만 해도 지금 안 가잖아요. 그러니 POC가 없는 상황이니 넷플릭스를 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있나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현재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로컬 OTT들이 강력한 로컬 OTT들이 나와서 예. 넷플릭스에 가지 않아도 받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 그러면 고개 좀 빳빳하게 들고 넷플릭스가 달라고 할 때 나 안 준다라고 좀 튕겨보기도 할 텐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네. 말씀을 자연스럽게 로컬 OTT를 말씀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면요. 뭐 몇몇 회사들이 연합해서 또 지상파 방송국들도 같이 투자에 참여해서 우리 로컬 OTT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그걸 뭐 권고 아닌 권고를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는 협상력도 높이고 자체 제작 여건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룸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왜 제대로 작동이 안 했을까요? 우리의 경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아마 박 교수님도 기억하실 텐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OTT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푹도 등장을 하고 예. 티빙도 등장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K텔레콤이 만든 호핀이라고 하는 OTT도 있습니다. 아, 알죠. 예. 그런 플랫폼들이 막 등장했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07, 8년, 9년 이렇게 되는 동안 그들의 가입자가 100만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가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티빙과 웨이브로 합쳐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700만, 뭐 400만 이런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OTT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만들었는데 네. 산수를 잘못한 거죠. 너무 많은 오리지널을 너무 비싸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져버렸고 예.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노니까 국내 시장에서의 컨텐츠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 유통 구조가 빡빡한 상황에서 도메스틱 마켓에서만 돌려고 하다 보니 예. 수지 타산이 안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티빙과 웨이브를 다 합쳐보면 지난 한 4년 동안의 적자 규모를 다 합치면 아마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될 거예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많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논의 나오는 게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하나로 합치자. 근데 하나로 합친다고 이게 원만히 작동할 거냐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나라나 국가나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컨텐츠 투자나 등등의 맥락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저는 사실 모든 다른 비즈니스를 보면요. 초기에 어떤 비즈니스에서 뭔가 성과를 내보자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투여하고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금전적인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잘 안 됐는데 그때 잘못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버전 2라고 해야 될까 2.0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때 또 성과를 내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초기에 진행됐던 우리 토착 OTT 이게 좀 자초되고 좀 잘못된 모습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다시 지금 바꿔서 하면 우리에게 높은 경쟁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요? 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요?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시간이 근데 생각보다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논의는 나왔지만 바로 실행은 못됐지만 네. 지금도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합병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되고 나면 아마도 비용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도 과투자가 아니라 적정 투자를 해나가면서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가지 않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논의를 지금 열심히 하고 네, 있었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의미 있는 수준의 버전 2의 토착 OTT가 생기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와 토착 OTT는 어떤 특장점을 발휘하는 형태가 되면 우리 컨텐츠 산업에 크게 기여할까요? 아까 저희가 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좋은 예가 하나 있잖아요. 국내 시장에 크게 규모에 맞는 작가와 배우가 등장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예. 글로벌로 나가는 건 또 따로 만들고 네. 그 두 개의 일종의 사다리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을 하시잖아요. 최근에 재미있는 시장의 현상이 있었어요. 예. 하나가 약한 영웅이라고 하는 건데 재밌게 봤습니다. 약한 영웅이 원래 웨이브 오리지널이잖아요. 예. 웨이브 오리지널을 만들었다가 웨이브가 워낙 지금 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예. 할 수 없이 이 오리지널 시즌 2를 못 만들고 그걸 제작사한테 양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작사가 넷플릭스를 찾아가서 시즌 2를 만든 거고요. 예. 근데 처음에 나왔던 약한 영웅은 제작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았고 거기 나오는 배우들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배우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품질이 괜찮았고 그게 넷플릭스에 갔더니 글로벌에서 일정 정도 규모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로컬 OTT들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아까 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한국 시장에 밑에 컨텐츠 시장에 기반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로컬 OTT로 불러야 될지 약간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만 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듯한 쿠팡 플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투입 비용이 작고요. 예. 그리고 쿠팡 플레이의 목적성은 와우 멤버십의 가입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리고, 다르군요. 와우 멤버십의 가입자를 늘리거나 그다음 두 번째는 와우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해지하려고 할 때 해지를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와우 멤버십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돈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이벤트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특별하게 엄청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그래서 여기는 MAU라고 하는 월별 독자 숫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네. 티빙이나 넷플릭스나 등등은 매일 몇 명이나 들어왔지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적성이 달라서 예. 쿠팡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다만 쿠팡이 일본에 진출한다. 예. 대만에 진출한다. 뭐 말레이시아에 진출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도 쿠팡 플레이를 결합해서 준다라고 예. 얘기하면 그림이 달라질 텐데 아쉽게도 쿠팡 플레이가 쿠팡이 일본 진출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예. 대만에서 조금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쿠팡 플레이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 쿠팡 플레이가 한국 미디어 산업의 밑을 아래쪽을 든든하게 받쳐줄 서비스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거기는 목적성이 좀 다른 면이 네.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토탁 OTT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작사들도 뭔가 다른 나라와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구조를 넷플릭스만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됐었을 때 제작비도 일부 벌충할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제작 초반부터 우리 손익분기 넘겨서 지금 제작하고 있어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텐데 다른 나라와의 협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걸 CJ나 몇몇 회사들이 네.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수를 여러 가지로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첫 번째는 바텀 라인에 있는 워딩이 한국 컨텐츠 잘 만든다잖아요. 예. 한국 컨텐츠를 잘 만드는데 이 잘 만드는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해외에서 다른 나라 사업자와 손을 잡고 무언가를 한다면 훨씬 규모 있는 사업을 그릴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 시장은 예. 한국의 시스템으로 일본 가서 니주를 만들고 등등 하잖아요. 예. 요소 시장으로 진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소가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중국 시장이 막 잘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으로 한국의 사업자와 사업자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쌀집 아저씨가 중국 가서 디렉터를 해주고 등등하는 그러니까 예. 한 사람의 요소가 움직여서 그 시장에서 공동 제작을 하거나 등등하는 형태가 되는 건 예. 그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제 다행히 그것에 대한 이 반성이 있었는지 CJ는 지금 일본 가서 일본에 있는 회사와 같이 합작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림들은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은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합을 맞추는 시간은 우리가 좀 기다려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좀 멀지 않은 시점에요. 혹시 이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중일, 한일중 이렇게 공동 OTT를 공동으로 하나 만들어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아시아인들이 볼 만한 걸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까지는 어려울까요? 가능은 할 텐데 네.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합의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손을 잡고 웨이브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라져서 어떤 컨텐츠를 누가 만들고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합쳐서 아시아를 겨냥한 컨텐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합리적으로는 맞을 텐데 한국 콘텐츠 분량은 얼마나 가져가고 중국이 얼마를 가져가고 일본이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현실에서 가능할까라는 퀘스천은 저는 가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기술과 관련돼서 한번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딥페이크 기술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컨텐츠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어찌 보면 지금은 컨텐츠 시장에서 무명의 어떤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을 오브 을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대배우 없이 정말 대배우보다 훨씬 멋스러운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가상 공간도 무슨 프랑스 파리라든가 올로케도 가상 공간에서 마음대로 하고 그 드라마를 방 안에서 여러 가지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활용해서 16편을 다 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초반에는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문 나면 유튜브에 올렸던 거 내리고 그다음부터 로컬 OTT 문 두들기고 글로벌 OTT 갈 수 있고 완벽하게 무슨 글로벌 OTT에 엄청난 돈에 얽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가능하겠죠. 그게 실현이 된다면. 예.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그게 언제 가능하지라는 질문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실 것 같아서요. 지금 어제 며칠 전에 구글 I/O에서 VO 3.3이 발표가 됐죠. 예. 8초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형태의 서비스로는 1분 이상 또는 3분 이상의 드라마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범용 서비스로 특정 인물을 만들어서 드라마타이즈 하는 것들은 네. 사실상 뽑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없이 많은 프롬프트를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인물상과 등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 한 번 만들어진 인물을 다시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게 광고 시장 15초 30초의 미학이라고 하는 광고 시장이나 1분 미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쇼폼 시장에서는 그나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그걸 시리즈로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되게 힘들 거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게 가능하려면 실제로는 지금 나오는 범용 서비스가 아니라 이 프라이빗 AI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프라이빗 AI로 넘어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지난한 작업입니다. 네. 다만 미국에 있는 영화 스튜디오 중에 일부 스튜디오가 한두 개의 스튜디오가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모토를 내걸고 예.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 시도들의 결과를 보면 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네. 지금 당장 국내 사업자가 지금 나오는 현존하는 AI 기술로 그리고 2, 3년 내에 네. 지금 현재 보여지는 드라마나 등등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상 어렵다. 네, 쉽지 않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1시간짜리를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예.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할 정도의 컨텐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노력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쇼폼이라는 걸로 요즘 밀고 나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미디어 시장의 전통적인 공식, 뭐 영화는 뭐 한 90분짜리 제작해야지, 그리고 드라마는 한 40분 좀 넘겨서 50분 좀 안 되는 걸로 한 10편, 8편, 16편 제작해서 납품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시장은 이미 다 미국이 다 판세를 장악하고 있으니 쇼폼이라는 요즘 뭔가 트렌디하고 빠르게 소비하는 그 니즈를 부합하는 다른 형식을 가진 드라마를 자꾸 만들고 있고, 그게 우리도 슬슬 이제 쇼폼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냥 저런 판이 아닌 다른 판을 우리가 또, 왜냐면 컨텐츠 가이드는 우리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의 쇼폼들은 네. 초기에 시행착오를 좀 겪긴 했지만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네. 시장에서 진입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쇼폼 시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넷플릭스형 시장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수익성이나 등등이 악화되니까 예. 제작사들이 굉장히 공궁해졌고 이 공궁해진 상황에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형국이 발생합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중국 시장은 레거시 사업자가 아닌 신진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구조라면 한국에서는 레거시 사업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서 나오는 성과나 퍼포먼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인 성공의 확률이 엄청난 노다지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억짜리 하나 만들었는데 갑자기 5천억짜리가 나오기도 해요. 예. 이런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예. 한국의 많은 컨텐츠들이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한국의 플랫폼들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대부분 드라마 박스나 릴쇼 같은 해외 컨텐츠 사업자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고 손잡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혹시 자칫 뭐 이건 개인적인 우려입니다만 쇼폼 시장마저도 중국 시장 주도형 사업으로 바뀌고 한국이 또 들러리처럼 서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은 하죠.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 또 문화 산업에 대해서 많은 아주 고견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우려들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내용도 하나만 해주세요. 한국 정말 잘 만듭니다. 예. 전 세계 시장에서 이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진 나라가 그리고 이 정도의 자본으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컨텐츠를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예. 전 세계에 호령하는 컨텐츠 사업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많은 국민들이 극장에도 좀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컨텐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소비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 컨텐츠 산업이 2040년도에는 미국 다음에 되는 예. 문화 강국, 컨텐츠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40년도에는 미국 다음에 컨텐츠 강국이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저희가 몰랐던 많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컨텐츠 산업의 큰 변화, 워낙 빠른 곳이니까요. 네. 있으면 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영신 애프터 넷플릭스 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